우리 저번 시간에 가계도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습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미지의 가계도를 분석을 할 때 보통 이런 단계로 하게 되면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정 형질이 우성인지 열성인지 파악을 해줘야 하는데, 이때 보통 동일한 표현형의 부모에게서 새로운 표현형이 나왔다. 그럼 그 자손에게 나왔던 새로운 표현형이 열성이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우열과 우성과 열성을 파악한 뒤에 두 번째는 이 유전자가 성염색체 위에 있는지 상염색체 위에 있는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일단 Y염색체 연관인지 판단을 할 때는 여자에게서 형질이 나타나거나 아빠와 아들 관계에서 형질이 다른 경우에는 Y염색체 연관이 아닙니다. 알겠나요? 자, 보통 Y염색체 연관 유전은 거의 나오지 않고 X염색체 연관 유전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일단은 엄마가 열성이라면 아들은 무조건 열성이 태어나고 아빠가 우성이라면 딸은 우성이 태어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우성이라면 딸은 우성이 태어나야 되고 엄마가 열성이라면 아들이 열성이 태어나야 합니다. 만약에 이 경우가 아니라면 모두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유전자형을 파악할 때 상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일단 열성의 동형 접합부터 파악해주면 좀 편하고, X염색체 유전인 경우에는 남성은 그대로 유전자형이 표현형이니까 남성, 그 다음에 열성의 동형 접합인 여성을 파악해주면 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요거 계산했을 때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기에서 계산할 때 얘는 이미 우성의 표현형이 확정입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에서 얘는 고려해주면 안 되고 우성의 표현형에서 잡종일 확률, 그래서 3분의 2라고 계산을 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도를 다 나갈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의 유전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전병과 돌연변이인데, 자, 돌연변이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 정보가 있는 염색체나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특히 생식세포에 생긴 돌연변이는 자손에게 유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유전병은 무엇이냐? 염색체나 유전자 이상으로 몸의 형태나 기능에 이상이 나타나는 병으로 돌연변이는 유전병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병은 생식세포를 통해서 자손에게 유전이 됩니다. 자, 사람의 유전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염색체가 이상한 것, 유전자가 이상한 거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염색체랑 유전자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염색체는 분열기 때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고, 유전자는 DNA 서열 중에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특정 부위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기억나죠? 좋아요. 자, 염색체 이상을 다른 말로 염색체 돌연변이, 유전자 이상을 유전자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염색체 이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염색체 숫자가 이상한 거, 염색체 구조가 이상한 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염색체 숫자가 이상하다, 이상한 숫자를 가진 애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수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수성은 보통은 2n인데 뭐 3n이거나 4n이거나 6n인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배수성은 보통 식물에게서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게 사람의 유전이기 때문에 이 배수성은 거의 다루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배수성을 제외한 한두 개씩 많거나 적은 애들을 이수성 돌연변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염색체 구조가 이상한 것들이 있는데, 일부가 사라지는 결실, 일부가 중복이 되는 거 중복, 그 다음에 위치가 바뀌는 여기, 그 다음에 비상동인 염색체 사이에서 서로 염색체 일부가 교환이 되는 전자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숫자 이상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인은 생식세포 분열 과정에서 염색체의 비분리 현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 생식세포 분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죠. 1분열과 2분열. 1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돼요? 상동 염색체. 2분열에서는 염색 분체.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 현상과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비분리 현상,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염색체 비분리 현상은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 그 다음에 2분열에서 염색 분체 비분리 두 개를 다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염색체 비분리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많거나 적은 생식세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식세포가 수정하면 염색체 숫자가 정상인 EM보다 한두 개 많거나 적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감수 1분열과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수 1분열에서는 원래는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얘네 두 개가 상동 염색체 관계인 거고 두 개가 접합되어 있어요. 이 염색체를 뭐라 그래? 이가 염색체라고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 커다란 상동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요. 그런데 요 작은 염색체들이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커다란 애들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작은 상동 염색체는 분리가 되지 않고 한쪽 세포로 몰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감수 1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기 때문에 한 번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 두 개 중에 한 번 일어났고 감수 2분열에서는 정상적인 분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감수 2분열에서는 뭐가 분리가 돼요? 그치,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녹색이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고 얘네들도 다 반씩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을 때 봤더니 자, 원래는 얘가 지금 염색체가 몇 개예요? 얘는 4였지? 그러면 얘네들을 통해 가지고 정상적인 생시세포라면 염색체가 얘는 2가 들어갔어야 돼요. 맞나요? 자, 그런데 상동 염색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니까 어때요? 3, 1 전부 다 비정상인 애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을 때를 볼게요.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니까 염색 분체 비분리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가 염색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런데 감수 2분열에서 한 번만 일어났으니까 얘는 다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데 얘만 비정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이제 염색 분체가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녹색의 커다란 염색체의 염색 분체가 비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붉은색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각각의 세포로 들어가지만 얘는 분리가 안 된 상태로 하나의 세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2에는 4인 세포가 감수 분열을 했을 때 원래는 둘이 나와야 하는데 얘는 둘 하나 셋이 나옵니다. 그래서 반은 정상, 반은 비정상인 세포가 나오게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럼 이제 유전자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 작은 것들에는 이제 라지알과 스몰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라지알이 있으면 다른 쪽에는 스몰알이 있었어요. 됐나요? 자, 그런데 이 라지알과 스몰알이 감수 1분열에서 원래는 분리가 돼서 각각 라지알, 스몰알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분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들어가게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쪽에는 라지알과 스몰알이 둘 다 없고 이쪽에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염색 분체의 분리는 정상적으로 되니까 얘들이 각각 나눠지게 되면 생식세포를 봤을 때 라지알, 스몰알이 같이 들어간 생식세포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는 라지알과 스몰알이 분리가 돼야 되겠지. 그런데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안 되니까 대립 유전자인 관계인 라지알과 스몰알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감수 2분열에서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 커다란 애가 라지A와 스몰A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감수 1분열에서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기 때문에 라지A와 스몰A가 분리가 돼서 들어갑니다. 됐나요? 여기에선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라지A를 가져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봐봐, 얘랑 각각 스몰 a를 가지고 있었겠지? 맞니? 네.
자, 원래는 분리가 돼서 이쪽에도 스몰 a, 이쪽에도 스몰 a가 들어가야 하지만 얘가 분리가 안 돼서 스몰 a가 어디로 갔냐면 한쪽 세포로 몰려갔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가 스몰 a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 문 좀 닫고 올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라지 A, 스몰 a를 가진 개체에서 감수 이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면 똑같은 애들이 들어가 있는 게 생겨버립니다. 됐나요? 근데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면 라지 R, 스몰 R 개체에서 라지 R과 스몰 R이 같이 들어간 생식세포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라지 R과 스몰 R이 분리가 안 됐으니까 같이 들어갔겠지. 됐니? 자, 근데 얘는 라지 A랑 스몰 A는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라지 A와 스몰 A는 분리가 됐다는 뜻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상동 염색체의 분리는 정상적으로 일어났고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됐니? 자, 그러면 이제 생식세포에서는 어떻게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록 생명인 보인자인 여성이에요. 보인자니까 X 라지 R, 그 다음에 X 스몰 R 이렇게 있겠죠? 자,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를 가지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상염색체 비분리랑 동일하게 생각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난자의 구성을 통한 성염색체의 비분리 시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분리는 1회 일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자, X 라지 R, X 스몰 R에서 만들어진 난자의 구성입니다. 먼저 정상적인 분리라면 라지 R, 스몰 R이 들어간 애들이 생길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런데 어떤 난자를 봤는데 라지 R이랑 스몰 R이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대립 유전자인 관계인 애들이 같이 들어가 있지? 얘네들 분리가 됐다는 뜻이야, 안 됐다는 뜻이야? 안 됐지. 언제 안 됐어? 그렇지. 감수 1분열에서 분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감수 1분열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보고도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런데 어떤 난자를 봤는데 라지 R이 같이 들어가 있거나 스몰 R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 라지 R과 스몰 R은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라지 R과 스몰 R은 분리가 됐다는 뜻이지. 즉 유전자형의 라지 R, 스몰 R인데 2개가 분리가 됐다는 뜻은 상동 염색체 분리가 정상적으로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세포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같은 애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건 몇 분열에서 그렇지.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유전자형을 보고도 어느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정자 형성 과정을 통한 성염색체 비분리 시기를 보도록 할게요. 정자는 X랑 Y랑 다르게 생겼죠? 맞나요? 그렇지만 상동 염색체 관계라고 여러분들한테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비분리가 일어나지 않고 정상이라면 X, Y 이렇게 들어간 애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맞나요? 자, 그런데 어떤 정자를 봤는데 X랑 Y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상동 염색체인 관계인 애들이 같이 들어가 있어. 왜? 분리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어느 시기에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데 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X랑 Y랑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X랑 Y랑 같이 들어가 있는 정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구나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정자를 봤는데 X랑 Y는 다른 세포로 들어가 있는데 XX가 같이 들어가 있거나 YY가 같이 들어가 있는 애들이 있어요. 자, 얘는 상동 염색체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다는 뜻이겠지? 그런데 XX, YY 같은 걷기를 들어가 있으니까 몇 분열에서 그치, 감수 2분열에서 염색 분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여러분들이 염색체 구성만 보더라도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염색체 비분리와 자손의 염색체 숫자 보게 되면 비분리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정상보다 1개가 더 많은 생식세포와 정상인 세포가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1개가 더 많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고
비분리 현상을 통해 가지고 정상보다 한 개가 염색체 숫자가 한 개 더 적은 애랑 정상적인 애랑 수정하게 되면 정상보다 한 개가 더 적은 자손이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전병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염색체 숫자 이상과 성염색체 숫자 이상 구분해서 볼 건데, 상염색체 숫자 이상은 상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상염색체 자체가 남녀 성에 구분 없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니까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대표적인 유전병 다운 증후군이랑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 보도록 할게요.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요거는 많이 들어봤죠? 자, 그래서 염색체 구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2n 플러스 1인데 2n 플러스 1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45 플러스 xy, 45 플러스 xx로 나타납니다. 원래 정상은 2n은 44 플러스 xx나 혹은 xy겠죠? 맞나요? 이렇게 상과 성을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과 성 중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얘는 45 플러스 xy예요. 상염색체가 많은 거야? 성염색체가 많은 거야? 상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특징은 무엇이냐면 21번 염색체가 3개이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가 47개입니다. 일반적으로 머리가 좀 작고 양쪽 눈 사이가 멀며 지적 장애를 가진 것이 특징이에요. 지적 장애와 심장 기형 등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운 증후군인 사람을 TV에서 드라마에서 본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드라마 뭐지? 우리들의 블루스. 거기에 한지민 언니가 다운 증후군인 배역으로 나왔죠. 근데 실제로 다운 증후군인 사람이 배역을 연기를 한 거예요. 알겠나요? 알겠니?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은 이렇게 장애를 가진 분들이 우리의 시선이나 편견 어린 것 때문에 잘 사회로 잘 못 나오셨다면 지금은 이런 편견들이 사라지면서 사회로 진출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에서는 다운 증후군인데 이제 모델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이제 에드워드 증후군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염색체가 3개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염색체 구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번 염색체가 3개이기 때문에 염색체 숫자는 정상보다 한 개 더 많은 47개인 거고, 심한 지적장애, 그다음 신장 및 여러 장기 등의 기형으로 유아기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외워줘야겠죠? 에드워드 몇 세? 18세라고 외우면 됩니다. 귀족이 있는데 에드워드 18세 귀족이에요. 알겠나요? 외웠지? 에드워드 몇 세라고? 18. 너네 몇 살이야? 알겠나요? 알겠니? 그래서 다운 증후군 21번 염색체가 3개인 거 쉽게 외웠잖아. 그치? 에드워드 몇 세라고? 그래서 에드워드 증후군은 몇 번 염색체가? 18번 염색체가 3개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성염색체 숫자 이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염색체 비분리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는 게 터너랑 클라인펠터 증후군일 거예요. 자, 터너 증후군. 일단 정상은 XX 또는 XY겠지? 근데 터너 증후군은 X가 몇 개예요? 1개. Y가 없으니까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알겠나요? 그다음 클라인펠터는 Y가 있으니까 남성인데 X가 몇 개 더 많아? 1개 더 많지. 자, 외워줄게요. 자, 터너랑 클라인펠터 중에 누가 짧아? 터너 짧죠? XXY 길지. 그러니까 클라인펠터라고 외우세요. 됐어? X랑 XXY 둘 중에 하나가 터너 혹은 클라인펠터란 말이지. 근데 터너가 짧잖아. 그러니까 X 하나인 게 터너. 클라인펠터 길지. XXY 길지. 그러니까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XXY예요. 외웠나요? 외웠지? 에드워드 몇 세? 18세. 터너가 짧아. X가 몇 개? 1개. 클라인펠터가 길어. 그러니까 X, X, Y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너 증후군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자, 2n-1이니까 정상보다 염색체 숫자가 1개 더 적습니다. 그런데 44 플러스 X예요. 자, 보게 되면 상염색체 숫자는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입니다.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요런 난자와 요런 정자가 수정할 때 혹은 요런 정상인 난자와 비정상적인 정자가 수정할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성 염색체가 X 한 개로 염색체 숫자는 정상보다 한 개 적은 45개예요. 외관상 여자지만 생식기관이 제대로 발달하지 않아 불임입니다. 그렇지만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요. 목이 짧고 두꺼우며 만성적인 중이염을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지적장애 이런 게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렸을 때는 몰라요. 그러다가 2차 성징이 나타날 나이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을 때 그때 검사를 해보고 아 그때 터너 증후군이구나 이런 거를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알겠나요? 자 이제 클라인펠터 XXY를 보도록 할게요. 자 EM 플러스 1로 정상보다 이 염색체 숫자가 한 개 더 많은데 상 염색체 숫자는 정상이고 XXY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수정해 줄게요. 여기 자, 두 번째 줄에 선생님이 XXY라고 써놨는데 X 하나 지워주세요. 찾았어? 여기에 22 플러스 XXY로 되어 있는데 요거 X 하나 지워줘서 그냥 XY로 해주세요. 학습지 수정했니? 여기 X가 있었는데 지워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난자가 정상보다 X가 하나 더 많고 정상인 정자와 수정했을 때 클라인펠터가 나타날 수도 있고 정상인 난자와 X랑 Y랑 같이 있는 정자가 수정이 됐을 때 클라인펠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 정자를 봤을 때 22 플러스 XY예요. 1분열과 2분열 중에서 어디에서 비분리가 일어났을까? 1분열입니다. 왜냐하면 상동 염색체의 관계인 X랑 Y랑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겠어요? 좋아요. 그럼 클라인펠터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볼게요. 일단 Y를 가지고 있으니까 남자입니다. 자, 성 염색체가 XXY로 염색체 숫자가 정상보다 한 개 더 많습니다. 외관상 남자이지만 정소가 비정상적으로 작고 불임이고 유방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호르몬 치료를 받게 되면 2차 성징이 나타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초여성 증후군이랑 초남성 증후군도 있는데 자, 초여성 증후군은 X가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초남성 증후군은 Y가 2개예요. 자, 그러면 초남성 증후군은 Y가 2개야. 그러면 어떤 정자? 1분열과 2분열 중에 어디에서 비분리가? 그렇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일어난 정자랑 수정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1분열과 2분열 비분리 어떻게 찾는지 알겠어요? 볼게요. 자, 우리가 그럼 유전병을 배웠잖아. 여자는 정상징이 S가 2개지. 남자는 XY지. 근데 21번 염색체나 18번 염색체나 한 개만 더 많아도 질병이 나타나잖아. 근데 여자는 X 염색체가 한 개 더 많지. 혹은 반대로 남자는 X 염색체 한 개 더 적잖아. 근데 왜 질병이 안 나타나? 이해됐어? 21번 염색체가 정상보다 한 개만 더 많아도 질병이 나타나. 혹은 어떤 염색체가 한 개만 적어도 질병이 나타나요. 근데 여자는 정상이 XY고 남자는 XY래. X 염색체 개수가 다르잖아. 근데 왜 얘네들은 다 정상이냐 이거지. 유전자 구성이 달라서. 그러면 Y는 지금 일부 염색체 선생님이 Y가 어떻게 탄생한 썰이 있냐면 X가 일부분 사라져서 Y가 됐다고 했어요. 그럼 그 사라진 유전자들은 어떻게 할 거야? 자, X랑 XY가 있어요. 특이적으로 여자는 X가 둘 중에 하나가 자동으로 불활성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둘 다 정상으로 나타나요. 신기하지? 그래서 우리가 여자는 X 염색체를 2개를 가지고 있지만 세포마다 랜덤으로 달라요. 그래서 여자는 둘 중에 하나가 세포마다 하나씩 무작위적으로 불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 바소체라고 해요. 혹시 바소체가 궁금한 사람은 추가적으로 조사하면 되고 이게 고양이에서도 우리가 흔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카오스라고 해가지고 검은색이랑 주황색이 막 섞여 있는 고양이들이 있어요. 고양이 색깔을 보게 되면 걔네들은 거의 100% 거의 암컷이야. 왜냐면 고양이도 XX 이렇게 유전자 염색체가 있는데 여기에 검은색 털 유전자, 여기에 주황색 털 유전자가 있어요. 그런데 암컷은 둘 중에 하나가 세포마다 무작위적으로 불활성화 된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가 불활성화된 세포를 가진 부분은 검은색 털이 나게 되고 얘가 불활성화된 때는 주황색 털이 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색이랑 주황색이 줄무늬처럼 막
빽빽하게 있는 고양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대부분 그래서 암컷입니다. 너무 신기하지? 아니에요? 나만 신기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염색체 구조 이상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염색체 구조 이상이에요. 자, 원인. 자, 세포 분열 과정 중 염색체 구조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염색체 숫자는 정상이고 구조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염색체에는 수많은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염색체 구조가 달라지게 되면 염색체 내 유전자의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일단 결실 볼게요. 여기 중에서 이 부분이 빠져서 짧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유전자들이 다 사라졌겠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경계면이 새로 붙잖아? 그래서 B와 D가 새로 붙죠? 그럼 이 경계면에서 새로운 염기서열이 만들어질 수 있어서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일부가 떨어지는 거 결실. 대표적으로 고양이 울음 증후군입니다.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이 있어요. 고양이 울음 증후군은 아기가 울면 고양이 울음소리랑 비슷하게 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 옛날 말로는 묘성 증후군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염색체 일부가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G랑 I랑 위치가 바뀌었죠? 위치가 바뀌면 이 경계면에서도 새로운 서열이 생길 수 있어서 문제가 나타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중복입니다. 중복은 무엇이냐면 여기가 중복돼서 또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새로운 서열이 생길 수도 있고 유전자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유전자의 발현량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전자예요. 전자. 자, 전자 설명하기 전에 선생님이 교차 설명했던 거 기억나니? 교차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가 염색체가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렇게 접합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접합한 부위에서 염색체가 바뀐다 그랬어요.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교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상동 염색체끼리 이가 염색체를 만들었을 때 염색체가 교환이 되는 건 정상이니까 돌연변이라고 하지 않아. 그런데 이 전자는 어떤 거냐면 상동 염색체가 아닌 염색체끼리 위치가 교환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전자는 어떤 거냐면 자, 염색체 일부가 떨어진 후 상동 염색체가 아닌 다른 염색체 연결이 된 경우에 질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동 염색체끼리의 염색체 위치가 교환이 되는 경우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자, 이런 것들을 전자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질병들 볼게요. 자, 고양이 울음 증후군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됩니다. 아이가 울 때 고양이 울음소리와 비슷한 울음소리를 내고 발달이 지연이 되고 여러가지 장기의 기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있습니다. 조혈모 세포의 9번 염색체와 22번 염색체 일부가 전자가 일어나게 되면 백혈병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윌리엄스 증후군 7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되면은 이제 윌리엄스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는데 뇌 손상, 심장기형, 홍파 손상, 근육 약화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결실로 나오는 대표적인 예시가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에요. 자, 보게 되면 이렇게 친절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됐죠?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 울음 증후군입니다. 얘 보게 되면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 거고 1번부터 22번 개수는 문제 없는데 5번 염색체 일부가 결실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구나 알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9번과 22번 사이에서 즉 비상동인 염색체 사이에서 일부가 바뀌었어요. 이런 것들이 전자입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이 생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염색체 사진을 보고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는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핵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 요 사람을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 X가 2개예요. 그래서 성별은 여성이에요, 남성이에요? 여성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친절하게 5번에 빨간색이 되어 있어요. 그럼 병명이 뭐야? 고양이로 적으면 안 돼요. 이 사람은 고양이가 아니니까. 그래서 고양이 적으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고양이 울음 증후군이라고 적어줘야 돼요. 이 사람이 5번 염색체가 사라진다고 해서 고양이가 되는 건 아니니까. 알겠니? 좋아요. 자, 그러면 요 사람을 볼게요. 여기에서 13번 염색체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문제로 출제가 되면 완전히 동일하게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차이가 있는 거를 찾으면 됩니다. 자, 얘는 Y가 있어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야. 근데 1번부터 22번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근데 X 염색체가 하나 더 많지? 길어. 그러니까 뭐?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알겠나요? 얘는 남성이고 그 다음에 병명은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를 볼게요. 일단 Y가 없어요. 성별은 남자야, 여자야? 여자입니다. 근데 X가 하나야. 그러면 짧지? 뭐야? 터너 증후군입니다. 알겠나요? 좋아요. 자, 방금 여러분이 한 게 바로 획형 분석입니다. 이제 획형 분석 할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유전자 이상 돌연변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수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 다 끝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수학여행 가기 전에 다 끝내면 좋잖아. 우리 15분이나 남았으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 자,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 한 페이지밖에 안 남아서 한 페이지.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다 끝내자. 알겠지? 자, 유전자를 구성하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생겨가지고 유전자의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특징은 획형 분석으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방금 요 사진으로 본 게 획형 분석이죠? 자, 그래서 유전자 돌연변이는 획형 분석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의 염색체에는 수만 개의 염기 서열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치? 그런데 그 서열에 한두 개 변화한다고 해서 염색체 구조나 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돌연변이의 특징은 획형 분석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유전자 이상이 생기면 단백질이 생성이 되지 않거나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질병이 나타날 수 있어요. 요 그림은 안 외워도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지 볼게요. 요 그림은 생투에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아무튼 DNA는 스스로 복제를 할 수 있고, 자, DNA에 있는 염기 서열 중에 특정 부분만 뭐를 결정한다고? 생물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요 부분은 유전자라고 했죠?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개념을 설명해 줄 거냐면, 우리 학교에 전 세계에 모든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담겨 있는 책이 있어. 이게 전 세계 한 권밖에 없어, 우리 학교에. 근데 우리 학교 밖에서 짜장면을 만들겠다고 이 레시피를 달래. 그럼 너네 같으면 이 한 권밖에 없는 책을 통으로 줄 거야?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줄 거야? 어느 부분만? 짜장면만. 그치? 그래서 전체 책이 있는데 짜장면만 복사한 게 RNA예요. 알겠지? 자, 그럼 요 책을 세포 밖에 있는 요리사 리보솜이 짜장면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근데 레시피가 잘못됐어. 그러면 복사된 것도 잘못되니까 제대로 된 짜장면이 만들어지지 않겠지. 그래서 염기서열 일부만 변화가 일어나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거나 짜장면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염기서열을 외우라고 하지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의미만 파악해주면 돼요. 자, 남모양 적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빨간색 이렇게 움푹 들어간 원반 모양의 이 모양이 이제 정상 적혈구 모양인 거고, 남모양 적혈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남모양이 되면 산소랑 친화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소를 잘 운반해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모세혈관들을 막아가지고 어떤 조직에 산소를 잘 공급해주지 않아가지고 조직이 손상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나요? 자, 얘가 왜 나타나냐면, 자, 혹시 헤모글로빈 기억나니? 산소랑 결합하는 단백질이에요. 알겠죠? 붉은색 색소인 단백질. 자, 근데 여기 보면 모양이 서로 두 grup으로 나눠진 거 알아? 그래서 얘를 그냥 알파랑 베타라고 부릅니다. 이거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알겠니? 여기 뭐 알파라는 게 있고 베타라는 단백질이 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런데 이거 봐봐. 하나가 이상해졌지?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떻게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얘는 어떤 사슬이냐면 이 알파랑 베타로 이루어진 이 단백질로 이루어진 헤모글로빈 중에 베타라는 단백질을 만드는데 문제가 생긴 거야. 근데 왜 문제가 생기냐면,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백 개의 염기 서열이 하나의 단백질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 단백질들의 기본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결국에 이 서열들은 아미노산의 서열을 결정을 해요. 라고 분명히 작년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 자, CTT라는 게 글루탐산을 지정을 합니다. 안 외워도 돼, 알겠지? 그런데 얘가 T가 A로 바뀌었어요. 너 T야? 아우, 고마워요. T가 착한 A로 바뀌었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CTT가 CAT로 바뀌었어. 이 수백 개의 서열 중에 단 한 개의 염기가 T에서 A로 바뀌었더니 단 한 개의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구조가 이상해지는 거야. 알겠니? 이 의미만 파악하면 돼요. 염기 서열에 단 한 개만 변화가 있어도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적혈구의 헤모글로빈은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로 뭐 알파 사슬과 베타 사슬로 있는데 베타 사슬 유전자 염기 하나가 T가 A에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요것 때문에 아미노산이 하나만 바뀌었어. 그랬더니 구조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비정상적인 헤모글로빈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의미만 알면 돼. 하나만 바뀌어도 비정상적인 애가 만들어질 수 있다. 알겠나요? 여러분 지금 CTT가 글루탐산, CAT가 발린 지정한다 이런 거 안 해도 되고 그냥 하나만 바뀌어도 비정상적인 애가 만들어질 수 있다.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남모양 적혈구는 이제 정상 적혈구보다 수명이 짧고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심한 빈혈을 유발할 수도 있고 남모양 적혈구는 모세혈관을 막아가지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신체 조직이 손상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장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말라리아 원충이 잘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가 많이 발병하는 지역에서는 이 남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가진 사람들이 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유전자의 발현 빈도가 높아져요. 신기하죠? 이거는 생투에서 배우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닐케톤요증, 알비노증, 낭성 섬유종, 그 다음에 헌팅턴 무도병이 있어요. 자, 페닐케톤요증은 무엇이냐면 특정 효소가 결핍돼가지고 페닌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타이로신으로 전환이 되지 못합니다. 요거 다 정상적인 아미노산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기나 음식 이런 걸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아미노산이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런 얘는 문제가 되는데 특히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린아이들한테 문제가 됩니다. 일단 페닌알라닌이 타이로신으로 바뀌지 못하면 혈액 속에 페닌알라닌의 농도가 엄청나게 높아지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페닐케톤으로 바뀌어가지고 오줌으로 페닐케톤이 나오기 때문에 페닐케톤 요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어린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기냐면 자, 어린아이들은 뇌세포가 더 분열을 하고 계속 자라겠죠? 그런데 어떤 문제, 성인들은 이미 그리고 한번 자란 애들은 더 이상 변화가 많이 없기 때문에 성인한테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자, 왜 문제가 되냐면 어린아이들, 자, 여기가 뇌에 있는 혈관입니다. 모세혈관. 그래서 뇌에 있는 모세혈관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뇌세포들이 있는 공간입니다. 네, 특이적으로 이 모세혈관, 이 뇌에 있는 모세혈관들은 물질이 통과하지 못해요. 그래서 특정 운반을 도와주는 단백질들이 혈액 속에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 가지고 이제 뇌세포가 있는 공간으로 넣어줘야 돼. 알겠니? 야, 그런데 특이적으로 이 아미노산을 운반하는 애들은 아미노산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막 운반을 해줍니다. 자, 근데 혈액 속에 페닌알라닌 농도가 너무 높아. 그럼 이 운반해주는 애들은 뭐만 운반해주겠어? 페닌알라닌만 운반해주겠지. 그러니까 뇌세포들이 여러가지 아미노산들이 필요한데 페닌알라닌만 공급받는 거야. 그러면 이 뇌세포들이 제대로 분열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지. 그러니까 중추신경계가 잘 자라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에서. 근데 성인들은 더 이상 뇌세포가 많이 다 자란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카콜라에서 제로콜라 이런 거 나온 거 있지? 뒷면에 보게 되면 페닌알라닌 함유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 어린아이들은 페닌알라닌을 식이를 해주지 않게 되면 중추신경계 손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 보게 되면 뒤쪽에 페닌알라닌이 함유됐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 표시가 되는지 이제 이해했지? 왜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자손들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누군가는 페닐케톤요증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 생기는지 이해하고 그 페닌알라닌 식이를 잘 해줘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알비노증, 멜라닌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결핍된 겁니다. 그래서 색소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색소가 없기 때문에 머리카락도 색소가 없어요. 그래서 원래 하얀색이지만 약간 자외선에 의해서 약간 산화가 돼서 약간 밝은 뭐 갈색 같은 걸 띠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생님도 딱 한 번 봤어요.
어린 아이였는데 이 사람 아예 색소가 없어. 그래서 그냥 하얘. 자, 눈, 피부, 머리카락 등의 색소가 결핍돼서 하얗게 되고, 그래서 홍채의 색깔도 없기 때문에 검은색으로 보이지 않고 이 뒷면에 있는 우리 안구에 흐르고 있는 혈액 색깔이 보이기 때문에 붉은색으로 눈동자가 보이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다음 낭성 섬유 종이 있는데 상피세포의 물질 수성 단백질이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끈적한 점액이 만들어져가지고 폐, 간, 이자 등에서 과도한 점액이 만들어져서 기도가 막히거나 염증 유발하거나 소화 흡수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자, 우리 기도에 막 가래가 끓어요. 가래가 뭐야? 여기에 나와 있는 점액질이에요. 점액질들이 뭘 붙여? 여기 나와 있는 먼지, 곰팡이, 세균들을 다 부착시켜 놓습니다. 얘가 원래 정상적으로 제거가 돼야 된다 그랬지? 어디로? 우리가 잘 때 식도로 넘어가서 제거가 돼요. 근데 얘가 너무 끈적거려서 제거가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썩겠지? 그래. 왜냐면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헌팅턴 무도병인데, 무도병은 무도회 할 때 그거예요. 왜냐면 중추신경계가 손상이 돼서 팔다리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춤추는 것처럼 질병이 발병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얘가 우성 질환이면서 35세 이후에 보통 발병을 해요. 문제가 뭐야? 내가 이 질병을 가진지 모르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았어. 왜? 35세는 보통 애를 낳을 나이잖아. 근데 내가 발병을 하는 거지. 그럼 내 자손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발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무서운, 너무 슬픈 병이에요. 자, 그럼 이제 태아의 유전병을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육모막 육모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양수 검사가 있어요. 자, 육모막 육모 검사는 무엇이냐면 임신 8주에서 10주 사이에 나타나는데, 태반 중에 일부가 이렇게 육모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 육모막은 누구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냐면 태아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육모막 세포를 채취를 하면 태아의 세포를 채취한 거랑 똑같아요. 알겠나요? 자, 그래가지고 요 육모막 세포를 분석을 하면 염색체 이상도 알 수 있고 구조 이상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부 유전병에 대해서, 즉 유전자 이상 질병도 알 수가 있어요. 알겠나요? 그 다음에 임신 14에서 16주 사이에서는 이렇게 바늘로 꽂아가지고 양수를 빼냅니다. 그럼 양수 속에서 태아의 세포가 둥둥 떠다녀요. 그래서 이 태아의 세포를 분리해서 배양해가지고 또 우리가 염색체 이상이 있는지 혹은 유전자의 이상이 있는지 검사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태아 유전병 검사, 염색체 이상도 알 수 있고 유전자 이상 둘 다 알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혹시 질문 있니? 없어요? 그럼 한 번씩 글 읽어보세요. 그래서 진도는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유전 진도가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수행평가하고 잠깐 복습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